우리가 기억하는 이완용의 얼굴은 나라를 팔아넘긴 늙고 탐욕스러운 노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18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한 청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당시 이완용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서구 문물을 흡수한 그야말로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붓 대신 펜을 잡고 공자왈 맹자왈 대신 워싱턴과 런던의 정세를 논하던 이 젊은이는 쇠락해가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희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시절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87년 이완용은 조선을 떠나 머나먼 땅 미국으로 향합니다. 주미공사관 참창관 자격으로 워싱턴 DC에 발을 디딘 것이죠. 그가 목격한 미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가로등, 거리를 질주하는 전차,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들까지.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 그는 조선이 살 길은 오직 미국에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서구의 외교술과 문화를 익혔고 약 2년의 주미 생활 동안 완벽한 친미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기 그에게 미국은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조선이 반드시 잡아야 할 동아줄이자 그 자신이 권력으로 향하는 사다리였습니다. 1890년 이완용이 귀국했을 때 한반도의 정세는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고 고종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있었죠. 이때 돌아온 이완용은 고종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어가 통하고 국제 정세에 밝은, 게다가 미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하. 고종은 이 젊은 엘리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죠. 궁궐의 깊은 밤 고종은 이완용을 불러들여 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할 방책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목표는 같아 보였습니다. 바로 조선의 생존이었죠. 고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이완용의 출세가도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는 왕의 비서실격인 승정원에서 일하며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는데요. 보통의 관료라면 30년이 걸려도 오르기 힘든 종이품의 고위직까지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도달하게 되죠.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자신의 안위를 이 젊은 신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궁궐 안의 늙은 대신들이 청나라와 일본의 눈치를 볼 때 이완용은 당당하게 미국을 외치며 고종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고종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기 이완용을 움직인 동력은 과연 순수한 애국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에게 기대어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처세술이었을까요? 당시 그는 분명 친일파가 아닌 친미파였고 일본을 배척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일관된 법칙이 발견되죠.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곳에 그가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 힘이 고종과 미국이었기에 충신을 자처했지만 만약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역사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고요는 날카로운 칼날 소리에 찢겨나갔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 깊숙한 곳까지 침입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것이죠. 건천궁의 마룻바닥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당시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의 공포를 지옥이라 기억했는데요. 일본은 전쟁의 승리자처럼 행동했고 조선의 왕 고종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인질 신세가 되어버렸죠. 거대한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었던 그해 가을, 역사의 물줄기는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고종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복궁은 왕의 거처가 아니라 일본군과 친일 관료들이 감시하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종은 밤마다 독사를 두려워해 삶은 달걀과 깡통에 든 연유로만 끼니를 때웠고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왕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바로 이때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이완용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궁궐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였죠. 이완용이 피신한 곳은 정동에 위치한 미국 공사관이었습니다. 친밀하였던 그에게 치외법권 지역인 미국 공사관은 일본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는 이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살벌한 조선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숨어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완용은 이곳에서 고종을 구출할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충신이 해야 할 도리이자 동시에 자신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확실한 티켓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관파천 이전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생문 사건이죠. 이완용은 미국 선교사들과 연계해 1895년 11월 고종을 궁 밖으로 빼내려 시도했습니다. 800여 명의 훈련대 군인까지 동원된 거사였지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궁궐 담장인 춘생문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이 실패로 이완용의 입지는 좁아지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고 고종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을 향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나오자 이완용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북방의 거인 러시아였죠. 당시 정동에는 서양 외교관들과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 정동구락부가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이곳을 무대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긴밀하게 접촉합니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시가 연기가 자욱한 그 클럽의 밀실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두 번째 탈출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이 안 된다면 러시아의 힘을 빌리면 된다. 이완용에게 이념이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자신과 고종을 지켜줄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짙은 어둠이 깔린 건춘문 앞으로 두 채의 가마가 나타납니다. 궁녀들이 타는 가마였죠. 경비병들은 무심하게 가마를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그 좁은 여인의 가마 안에 한 나라의 왕과 세자가 숨죽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완용의 치밀한 계획 아래 고종은 궁녀의 가마에 몸을 싣고 일본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의 궁궐을 탈출해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쳐야 했던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순간이었죠. 그렇게 고종이 도착한 곳은 정동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하얀 탑이 인상적인 그곳에서 고종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 수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고종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왕은 안전해졌지만 대한제국의 주권은 사실상 러시아 공사관의 담장 안으로 갇혀버린 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곁에는 이 모든 일을 성공시킨 1등 공신 이완용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종을 구출한 공로로 이완용은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합니다. 외부 대신, 농상 공부 대신 등 핵심 요직을 겸직하며 내각의 실세로 떠올랐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친미파가 아닌 칠러파의 거두라고 불렀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손을 잡고 오늘은 러시아의 배를 탄 남자. 이완용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시점에 가장 강력한 힘, 자신을 가장 높이 올려줄 수 있는 동아줄을 정확히 포착했을 뿐이죠. 아관파천은 그가 단순한 엘리트 관료에서 시대의 흐름을 타는 노련한 기회주의자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98년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완용을 비난하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죠. 전북 관찰사 시절 그가 저지른 거액의 횡령 혐의와 각종 이권 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나라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옮긴 자. 언론은 그를 맹렬히 물어뜯었고 고종조차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화려했던 칠러파의 핵심 이완용은
결국 파직당하고 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도성 밖으로 밀려나 쓸쓸한 야인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늑대는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완용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그 시간, 한반도는 거대한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칩거하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정세를 관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힘만으로는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끊임없이 신문을 읽고 정보를 분석하며 다음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오죠. 인천 앞바다와 리순항에서 거대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러일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국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하지만 전쟁의 양상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흘러갔죠. 작지만 단단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군이 거인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땅은 순식간에 일본군의 군화 발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고종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단 한 사람, 이완용의 눈은 다르게 빛나고 있었죠. 러시아는 졌다. 이제 대세는 일본이다. 이완용의 판단은 빠르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였던 친미와 친러라는 카드를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의리가 아니라 생존과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는 과거 자신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던 전력, 즉 칠러파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승자인 일본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철저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칠러파의 거두였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본과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완용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과거 주미공사관 시절 동료이자 이미 일찍이 친일파로 돌아선 이하영을 찾아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이완용은 이하영에게 일본 공사관과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청탁하는데요. 나를 일본에 청거해주게. 자존심도 과거의 행적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재기를 위해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이완용이 매국노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죠. 결국 일본은 이 노련하고 영악한 정치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종을 잘 알고 외교에 능통하며 무엇보다 권력에 굶주린 이완용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용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이죠. 일본 공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완용은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학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 자리였습니다. 10년 전 미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호령하던 그는 이제 일본이라는 거대한 칼을 차고 고종 앞에 섰죠. 고종은 돌아온 신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등 뒤에서 서늘한 칼바람을 느꼈을까요? 이제 이완용에게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순간 역사는 비극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관료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차가운 이름, 친일파 이완용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을사늑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한반도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서울역에 내린 한 노인, 그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는데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의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죠. 서울의 거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덕수궁 중명전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일본은 회의장 주변을 헌병대와 경찰로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창밖으로 번뜩이는 헌병들의 총검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죠. 고종 황제는 이토의 집요한 요구에 병을 핑계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약을 승인할 수 없다. 그것은 황제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절규였죠. 하지만 일본군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궁궐주의를 맴돌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사슴을 노리는 사냥꾼들처럼 말이죠. 회의가 지지부진하자 인내심이 바닥난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적 관례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는 헌병사령관을 대동하고 황제가 있는 어전회의장에 군합발로 난입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당장 결정하라. 한 나라의 대신들을 앉혀두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위협하는 이토 히로부미. 공포에 질린 대신들은 입을 닫아버렸고 흐느끼는 소리만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던 참정 대신 한규설은 일본 헌병들에 의해 마루방으로 끌려가 갇히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이제 남은 대신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음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던 회의장, 그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이완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칼날을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매국의 오명을 쓸까 주저하고 있을 때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지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거부해봤자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할 뿐이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나라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현실적인 외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완용의 발언은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과 같았습니다. 이완용 대감의 말이 일리가 있어. 눈치를 보던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완용을 포함해 찬성표를 던진 이 5명의 대신들. 우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부르죠.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을 때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되었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붉은 인장, 그것은 한국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황제의 비준도 동의도 없는 명백한 불법이자 무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냉혹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날 밤 중명전의 불빛이 꺼질 때 조선의 독립도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조약 체결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라가 팔렸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국을 써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국노들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판 대가로 이완용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고 일본의 비호 아래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나는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과연 그가 말한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였을까요? 을사늑약 이후 한양의 밤은 자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매국노의 집에 지른 불길 때문이었죠. 이완용의 집은 성난 민심에 의해 불타올랐고 그의 이름은 저작거리의 욕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이 불탈수록 그의 권력은 더욱 견고한 성처럼 높아져만 갔죠. 일본은 충직한 대리인인 그에게 헌병대의 호의를 붙여주었고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최고의 감투를 씌워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백성의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일본의 권력은 영원하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1907년 고종 황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은 약소국의 절규에 귀를 닫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토 히로부미는 격분했습니다. 이토는 곧장 입궐하여 고종을 향해 고함을 치며 협박했습니다. 이토록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을 배신하다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요. 궁궐은 공포에 얼어붙었고 이토는 이 사태를 해결할 해결사를 찾았습니다. 네,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1907년 7월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완용은 대신들을 이끌고 고종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데요. 폐하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일본 천황에게 사죄하십시오. 신하가 임금에게 퇴위를 강요하는 하극상. 고종은 믿었던 신하의 입에서 나온 비수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완용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충실한 꼭두각시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고종은 강제로 제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황제를 폐위시킨 이완용과 일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대한제국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지킬 칼과 방패를 모두 빼앗아버린 셈이죠. 해산 명령을 거부한 시위대 병사들은 남대문 앞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낡은 소총으로 최신식 기관총에 맞섰던 마지막 저항. 거리는 병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고 빗속에서 들리는 총성은 제국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완용은 이 참혹한 소식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으며 서류에 완료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죠. 이 소식은 전보를 타고 경성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할 때 단 한 사람, 이완용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거대한 뒷배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는 이토의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슬피 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생존을 위한 계산기를 다시 빠르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일본에게 더 확실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 그는 더 악랄해지기로 결심하죠. 이토가 죽고 2달 뒤 이완용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돌아가려는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왔습니다. 22살의 청년 이재명이었습니다. 매국노야, 내 죄를 알라. 청년의 칼날은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정확히 찔렀죠. 이완용은 피를 뿜으며 인력거 밖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이 내린 심판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인력거꾼마저 도망친 그 자리, 이완용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폐를 찔리는 치명상이었지만 이완용은 당시 조선 최고의 의료시설이었던 대한의원으로 이송되어 일본인 의사들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니 끔찍하게도 살아남았죠. 목숨을 건진 그는 병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찌른 조선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본의 영혼까지 팔기로 작정하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총리 대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말이죠.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종 황제는 병풍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이완용은 미리 준비해 온 조약문을 꺼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이완용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종이 위에 획을 그을 때마다 500년 조선의 역사는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밖에는 매미 소리만 요란할 뿐 나라가 망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이제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가 되었고 백성들은 식민지 노예로 전락했죠. 나라를 판 대가로 이완용은 백작 자기를 받았고 죽는 순간까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시세를 따른 현실주의자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황제를 협박하고 동포를 배신하고 조국을 팔아넘긴 탐욕의 화신.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대명사가 되어 만국의 역사 속에 박제되었죠. 나라는 다시 찾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아리게 남아 있습니다.